나는 젊은 시절 내내 한 가지 믿음을 품고 살았다. 아껴야 산다. 그것이 가난한 시대의 생존법이었다. 밥 한 공기라도 덜 먹고 등잔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남겨야 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농사로는 아무리 일해도 여유가 없었고 하루 품삯은 저녁이면 사라졌다. 그래서 절약은 곧 생존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이상한 걸 느꼈다. 그렇게 아껴도,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가난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분명히 일도 했고 아끼기도 했는데 내 삶은 제자리였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절약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로 올라오던 그날도 나는 주머니에 돈 몇 푼을 꼭 쥐고 있었다. 시골에서 가져온 모든 재산이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사람들의 옷차림은 달랐다. 그들의 신발은 새 것이었고 나는 해진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절약해서라도 성공하겠다. 밥은 하루 한 끼로 줄였고 새벽에는 신문을 팔고 낮에는 일터를 전전했다. 그러나 아무리 절약해도 돈은 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방세, 식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그때 깨달았다. 절약은 지키는 법이지 벌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나중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절약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젊은 시절의 나는 마치 물을 움켜쥐는 사람 같았다. 손가락을 더 세게 조일수록 물은 더 빨리 흘러나갔다. 그게 돈이었다. 나는 돈을 쥐려 했지만 돈은 늘 나를 떠났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 돈을 살리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동료가 내게 물었다. 정씨, 왜 그렇게 돈을 안 쓰나? 사람은 써야 돌지.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그땐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다. 돈은 멈추면 썩는다. 흐르는 물만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절약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난할 때는 절약이 덕목이 된다. 그러나 여유가 생겨도 여전히 절약에 매달리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나는 한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돈이 사라질까? 실패할까?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지출 하나에도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으로는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중에 수많은 사업가들을 보며 확신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절약의 크기가 아니라 판단의 방향에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절약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삼지만 어떤 사람은 절약을 현재의 포기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후자였다. 젊은 시절에 나는 절약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게 아니라 현재를 줄이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두고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은 건 어느 겨울이었다. 눈발이 휘날리는 날 나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나는 돈을 아끼려 도시락을 싸왔지만 도시락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동료들이 내게 말했다. 이런 날엔 따뜻한 밥 좀 먹어라.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절약이 재산이지. 그렇게 얼어붙은 밥을 먹으며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나는 쓰러졌다. 영양실조였다. 다음 날 나는 병원 침대에서 깨달았다. 내가 지키려던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절약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그날 이후 나는 절약을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전략적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절약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절약은 기초 체력일 뿐이다. 체력만으로는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 기술과 판단이 필요하다. 절약은 돈을 모으게 하지만 부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결정된다. 나는 젊은 시절에 한 번은 이런 실수를 했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돈을 아끼느라 그걸 포기했다. 나중에 그 기회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고 그 사람은 그걸로 큰 돈을 벌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절약이 나를 구하지 못했음을, 오히려 묶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때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돈을 쌓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을 배우겠다. 절약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작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금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다. 절약을 하되 그 절약이 나의 시야를 좁히지 않게 하라. 돈을 아끼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어야 한다. 그래야 절약이 나를 묶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절약은 시작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평생 시작만 하다 끝난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다루는 사람은 드물다. 절약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지만 부는 돈을 움직이는 철학이다. 그리고 그 철학을 깨달은 순간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절약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걸 실감했던 어느 겨울날의 이야기다. 그날의 깨달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다. 서울로 올라온 첫 해 겨울이었다. 한파가 몰아쳤고 나는 고장난 난로 하나에 의지한 채 하숙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불은 얇았고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나는 손을 비비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아끼면, 조금만 더 모으면 봄엔 나아지겠지. 그러나 그 봄은 오지 않았다. 일은 끊겼고 돈은 줄었으며 몸은 점점 지쳐갔다. 절약만으로는 이 겨울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 무렵 한 동료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이미 조그만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정씨, 함께 일하지 않겠나? 자네 손은 믿을만해.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그가 내민 손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었지만 동시에 모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내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굳은 살 투성이의 손이었다. 이 손으로 나는 버텼다. 그러나 그 손이 나를 앞으로 데려가지는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그 손으로 돈을 쥐는 법만 배웠지 움직이는 법을 몰랐다. 며칠 뒤 그 동료는 나 없이 일을 시작했다. 몇 달 후 그는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그를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움이 일었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였다. 그는 돈을 썼고 나는 돈을 지켰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나아갔고 나는 제자리에 있었다. 절약이 나를 지킨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묶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하숙방 천장에 걸린 벌레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왜 잃는 걸 두려워할까? 나는 알았다. 그 두려움이 바로 가난의 진짜 얼굴이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을 움직일 용기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신문 한 구석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막으면 썩고 흘리면 길이 된다. 그 문장이 나의 머리를 세게 때렸다. 나는 그날 이후 절약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아끼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아끼는데 목적을 두면 인생은 멈춘다. 절약은 수단이지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돈을 쓰는 이유를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 겨울 나는 여전히 한 끼를 굶고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절약의 끝에서 기회의 시작을 본 것이다. 그중 나는 한 작은 회사의 인부로 일하게 되었다. 현장은 낡은 공장이었고 바닥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점심시간에 나는 도시락을 꺼냈다. 동료 중 한 명이 내 도시락을 보며 웃었다. 또 김치뿐이야?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사 사장이 현장에 찾아와 말했다. 다음 달에 새로운 장비를 들여올 건데 운영을 맡을 사람을 찾고 있다. 모두가 조용했다. 나는 순간 손을 들고 싶었다. 하지만 주저했다. 왜냐하면 그 장비 교육에 참여하려면 일주일간의 무급 연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계산했다. 일주일치 품삯이면 한 달 방세의 절반인데. 결국 나는 포기했다. 한 달 뒤 그 장비를 배운 동료가 관리직으로 승진했다. 나는 여전히 현장에서 삽을 들고 있었다. 그날 퇴근길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절약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미래였다. 그 깨달음은 나를 깊이 흔들었다. 절약이 내 인생의 벽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벽을 깨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작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처음으로 내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기술학교 야간반에 등록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정씨, 왜 이제 와서 공부를 하나? 그냥 꾸준히 일하면 되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꾸준히 일하면 꾸준히 가난하다.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절약은 나를 지탱했지만 도전만이 나를 바꿔줄 수 있었다. 야간학교 첫날, 나는 낡은 교실에 앉아 있었다. 칠판에 쓰인 기계제도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나는 희열을 느꼈다. 그날 배운 한 줄의 도면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몇 년 뒤 나는 현장에서 기술자가 되었고 결국 내 이름으로 회사를 세웠다. 하지만 그 모든 출발점은 절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됐다. 나는 훗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약은 버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의 연습이다. 그러나 평생 연습만 하면 인생은 경기장에 오르지 못한다. 돈을 아끼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돈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봤다. 서울의 첫 겨울은 잔혹했지만 그 추위 속에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배웠다. 돈은 아껴야 할 때가 있고 써야 할 때가 있다. 그 구분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절약으로만 사는 사람은 겨울을 견디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봄을 만든다. 나는 그 봄을 기다리지 않았다.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다짐했다. 절약이 아니라 용기로 살아가자. 그 결심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 길 끝에서 나는 돈의 속도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다. 내 인생이 진짜로 달라진 건 한여름에 작은 공사 현장에서였다. 서울 외곽에 오래된 창고를 개조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현장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은 땡볕이 머리 위에서 내리꽂혔고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열기가 들끓었다. 땀은 눈으로 흘러내렸고 작업복은 이미 흙과 먼지로 범벅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더위 속에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 나는 인생의 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공사장 한쪽에서 한 젊은이가 자재를 나르던 중에 넘어졌다. 나무가 부서지고 몇만 원어치의 자재가 망가졌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내게 달려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월급에서 빼주세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깨뜨린 건 자재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네. 그 말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계속 말했다. 돈은 멈추면 썩는 거야. 그 자재는 다시 사면 된다. 중요한 건 자네가 주저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거야.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도 말했다. 멈추는 순간 돈은 죽는다. The tops. 그 현장에서 나는 절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돈의 속도였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쌓으려 한다. 그러나 나는 돈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다. 내가 가진 자원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움직이느냐가 결국 결과를 좌우했다. 절약은 돈을 모으게 하지만 부는 돈을 돌게 한다. 나는 이후에도 자주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돈을 쌓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돈을 돌리는 사람은 계속 살아남는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한때 현장에 자금이 막혀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나머지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모두가 놀랐다. 회장님, 이러다 정말 망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멈추면 이미 망한 거야. 흘려보내야 다시 돌아온다. 며칠 후 그 공사는 기적처럼 완성됐다. 납품 기한을 지켰고 발주처는 감동했다. 그들은 나에게 다음 공사를 맡겼다. 그때 나는 다시 확신했다. 돈은 속도와 신뢰를 타고 흐른다. 절약은 그 흐름의 시작이지만 신뢰가 없으면 물은 고인다. 나는 훗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똑같은 원리를 보았다. 돈이 멈춘 기업은 반드시 썩었다. 아무리 규모가 커도 내부의 순환이 멈추면 회사는 살아있는 시체가 된다. 반대로 작은 회사라도 돈의 흐름이 살아있으면 성장한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느꼈다. 절약만으로는 회사를 살릴 수 없다. 돈의 순환, 사람의 순환, 신뢰의 순환이 함께 돌아가야 진짜 부가 만들어진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다. 회장님, 왜 그렇게 돈을 빨리 쓰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고여있는 물과 같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결국 썩는다. 돈도 똑같다. 나는 평생 돈의 흐름을 경영의 중심에 두었다. 직원의 월급을 제때 주는 것도 협력사에 미리 결제하는 것도 모두 그 흐름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어느 날 한 회계 담당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렇게 먼저 지불하면 회사 자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신뢰는 돈보다 비싼 자산이야. 지금 쓴 돈은 신뢰가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몇 달 뒤 그 협력사는 우리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일감을 맡겼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나는 절약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절약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곳엔 아끼고 써야 할 곳엔 과감히 써야 한다. 절약은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율하는 기술이다. 그걸 모르면 절약은 인생의 브레이크가 된다. 나는 그때 이후로 내게 이렇게 다짐했다. 돈은 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다짐은 내 인생의 원칙이 되었다. 나는 항상 돈을 움직이며 일했다. 공장에서는 기계가 돌아갔고 항구에서는 배가 움직였으며 그 모든 곳에서 돈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땀이 다시 돈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훗날 이런 말을 남겼다. 절약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지만 부는 돈을 돌리는 철학이다. 사람들은 절약을 배우지만 돌리는 법은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에 있는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상징이며 인간의 결단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다. 그 여름 나는 공사장의 먼지와 땀 속에서 인생의 원리를 배웠다. 돈은 고여 있으면 썩고 움직이면 자란다. 절약은 땅을 다지는 과정이고 투자는 씨를 뿌리는 과정이다. 땅만 다지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싹은 나지 않는다. 나는 절약의 시대를 지나 투자와 순환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법칙이 생겼다. 멈추는 돈은 사라지고 움직이는 돈은 사람을 남긴다. 나는 그 법칙을 따라 살았다. 그것이 내가 가난을 벗어나 부를 만든 방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공사장에서 쓰러졌던 젊은 인부의 눈빛을 잊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그의 그 한 걸음이 내게도 영감을 주었다. 나도 그처럼 일어섰다. 절약의 굴레를 벗고 돈을 움직이는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일하게 하자. 그 결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처음으로 해외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나는 돈의 움직임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불을 만든다는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다. 1970년대 초 나는 일본 도쿄의 한 고급 호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당시 나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일본인 투자자들이 내 앞에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냉정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정 회장, 왜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십니까? 절약하고 안전하게만 가도 충분히 성공하셨을 텐데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절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약으로만 살면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나는 그들에게 투자 계획서를 내밀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놀라 투자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 회장, 당신은 돈이 아니라 꿈을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군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그는 그 자리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그 후로 나는 더욱 확신했다. 돈은 논리보다 열정과 신뢰를 따라 움직인다. 아무리 숫자를 아껴도 신뢰를 잃으면 돈은 떠난다. 반대로 신뢰를 얻으면 돈은 저절로 돌아온다. 절약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신뢰는 나를 크게 만들었다. 돈은 단단함보다 크기를 따른다. 나는 그 일본 투자자와의 첫 미팅 이후에도 여러 나라를 오갔다. 그때마다 같은 말을 들었다. 당신은 너무 과감하다. 그렇게 투자하다가 실패하면 어쩔 겁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실패해도 됩니다.
돈은 잃을 수 있어도 사람의 믿음은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신뢰를 남기면 돈은 언젠가 돌아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막대한 자금을 선지출해야 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다. 회장님, 아직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절약부터 하셔야죠. 그러나 나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 아끼면 기회를 잃는다. 돈을 써야 돈이 온다. 그 말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었다. 세상을 움직여본 사람의 확신이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고 그때 쓴 돈은 몇 배로 돌아왔다. 나는 그때 또 하나의 진리를 배웠다. 절약은 계산이고 투자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절약은 돈을 모으지만 결단은 사람을 모은다. 돈은 혼자 벌 수 있지만 큰일은 혼자 못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라 결단이다. 절약만으로는 세상을 설득할 수 없다.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 그 1번 투자자와 나는 오랜 세월 함께했다. 그는 종종 내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나는 대답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 살면 이미 노예가 된 겁니다. 돈을 절약만 하며 쥐고 사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하인이다. 나는 평생 돈을 쥐려 하지 않았다. 나는 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려 했다. 그 후 나는 회사 경영에서도 같은 원칙을 세웠다. 돈을 모으는 기업이 아니라 돈이 돌고 신뢰가 쌓이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약속을 지켰다. 돈이 부족해도 월급을 미루지 않았다. 대신 나는 새벽마다 직접 현장을 돌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움직일 테니 자네들도 멈추지 마라. 돈보다 앞서 움직이는 것은 항상 사람의 의지였다. 나는 어느 날 한 젊은 경영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절약은 미덕 아닙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절약은 바닥을 지키지만 결단은 하늘을 연다. 세상은 아끼는 사람보다 결단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 나는 절약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약은 수단이지 철학이 아니다. 돈을 아낀다는 건 그만큼 두려움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그 두려움을 깨뜨리기 위해 살아왔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으로 기회를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평생 몸으로 증명한 진리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왜 쉬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을 쥐면 쉴 수 있지만 돈을 일하게 하면 세상이 쉰다. 그들은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돈을 움직이면 사람이 살고 사람이 움직이면 사회가 성장한다. 나는 절약을 넘어서 돈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고 그것으로 세상을 움직였다. 그 일본 투자자는 훗날 내게 이런 말을 남겼다. 정 회장, 당신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마음에 새겼다. 그렇다. 절약은 기술이지만 용기는 철학이다. 그리고 철학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 돈보다 큰 건 신뢰와 용기다. 절약으로는 이 빛을 볼 수 없었다. 절약은 눈앞을 보게 하지만 용기는 하늘을 보게 한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대화를 잊지 않는다. 정 회장, 왜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합니까? 그 질문에 나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나는 절약으로 회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신뢰로 세웠고 용기로 지켰습니다. 그것이 내가 부를 쌓은 진짜 이유였다. 그리고 나는 그 신뢰와 용기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보게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돈을 아끼면 안전하다. 그러나 나는 인생을 살며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깨달았다. 절약의 그림자에는 항상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돈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까봐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두려움과 싸웠다. 돈을 모으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돈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해 겨울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저도 언젠가 회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투자하면 망할까봐, 쓰면 줄어들까봐요.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물었다. 자네는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자네를 가지고 있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절약이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절약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족쇄가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절약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그들은 지키는 법만 알고 움직이는 법을 모른다. 그들의 지갑은 닫혀 있었고 생각도 닫혀 있었다. 절약은 습관이 되었지만 두려움도 함께 자랐다. 절약이 그들의 철학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철학 없는 절약은 발전이 아니라 정지다. 나는 한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매일 자금 사정을 계산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약이 늦어지면 밤새 은행이자 걱정을 했다.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제 끝인가?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두려워할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자. 두려움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이었다. 머리로는 절약을 외우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도전을 갈망하고 있었다.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쳤다. 자금이 바닥났고 공사 현장은 멈춰섰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이제 그만합시다, 회장님. 이 이상은 위험합니다. 나는 조용히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망치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평생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두려움을 넘는 순간 길이 열린다. 그날 나는 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두려움은 멈추는 순간 커지고 움직이는 순간 작아진다는 걸.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다. 멈춰있던 자금이 다시 들어왔다. 발주처가 우리 성의를 보고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고요한 현장 한가운데서 혼자 속삭였다. 두려움을 이긴 자만이 운을 잡는다. 절약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용기가 나를 구했다. 나는 이후로 내 자신에게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 돈은 언제든 변한다. 그러나 사람은 남는다. 나는 위기 때마다 돈을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붙잡았다. 그들이 나를 믿었고 나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 절약보다 더 강한 건 신뢰였다. 두려움은 언제나 내 옆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적으로 두지 않았다. 두려움을 친구처럼 다뤘다. 그 덕분에 나는 경계심을 잃지 않았고 동시에 용기를 잃지도 않았다. 나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이 바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 번은 어느 신입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돈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안 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덧붙였다. 가난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다. 그 말은 내 젊은 시절에 나 자신에게도 했던 말이었다. 절약만 하며 두려움 속에 살던 그 시절에 나를 향한 경고였다. 절약은 분명히 필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 생각까지 움츠리게 만들면 그것은 독이 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손해를 두려워하고 잃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인생은 멈춘다. 나는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두려움은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늙어도 마음이 두려움에 지지 않으면 인생은 여전히 젊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두려움은 인생의 신호등이다.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다. 사람들은 빨간불을 보면 멈추지만 나는 그 불을 보며 엔진을 다시 켰다. 세상은 멈추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도전은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다. 내가 지금 돌아보면 두려움을 이긴 순간이 모두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일본 투자자와 첫 계약을 맺을 때도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도 모두 두려움 속에서 내디딘 한 걸음이었다. 그 한 걸음이 회사를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꿨다. 돈을 절약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두려움을 절약하는 것이다. 불안과 망설임을 덜어내는 절약,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나는 가난할 때 돈을 아꼈지만 부자가 된 후에는 두려움을 아꼈다. 걱정과 의심에 쓸 에너지를 줄이고 믿음과 결단에 썼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을 줄이는 사람이 결국 부를 얻는다. 절약은 돈을 지키지만 용기는 사람을 키운다. 절약은 숫자를 늘리지만 용기는 세상을 넓힌다. 돈을 쌓는 사람은 많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돈보다 무서운 건 두려움이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강한 건 결단이다. 절약은 나를 준비시켰지만 결단은 나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절약은 눈앞에 안정을 주지만 용기는 평생의 자유를 준다. 두려움에 갇힌 절약은 쇠사슬이지만 용기와 결단이 있는 절약은 날개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두려움을 이긴 자만이 돈을 다스릴 수 있다. 절약으로 시작된 인생은 용기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 나는 비로소 판단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 아끼고 언제 써야 하는가를 구분하는 일이다. 절약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판단력은 경험과 용기에서만 태어난다. 나는 평생 그 판단의 순간 앞에서 수없이 흔들렸고 그때마다 피와 땀으로 답을 찾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가 한창 성장하던 시절 우리는 새로운 기계를 들여와야 했다. 하지만 그 기계값은 당시 회사 자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컸다. 임원들이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었다. 지금 아끼면 내일이 있을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써야 합니다. 미래는 절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온다. 결국 나는 그 기계를 들여왔다. 그리고 그 기계는 회사의 운명을 바꿨다. 생산성이 2배로 뛰었고 품질이 달라졌다. 그 후로 나는 더 확신했다. 절약은 지혜의 일부지만 판단은 지혜의 완성이다. 판단이란 단순히 쓸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절약을 미덕이라 말하지만 아무리 아껴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낭비다. 나는 절약을 통해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투자를 통해 돈을 살리는 법을 배웠다.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 거기에 진짜 판단이 있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한 은행원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버티는 게 먼저 아닙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버티는 건 아무나 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절약은 안전하게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움직인다. 시장은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흐른다. 그런데 자신만 멈춰 있다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퇴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 돈을 아끼느라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더 큰 손해를 본 사람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그때만큼은 아끼지 말았어야 했다. 절약은 언제나 뒤늦은 후회를 남긴다. 아껴야 할 때는 분명히 있지만 써야 할 때는 더 분명하다. 나는 절약의 시대를 넘어 판단의 시대로 들어왔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절약했고 중년에는 돈을 벌기 위해 판단했다. 노년이 되어 깨달은 건 단 하나였다. 부자는 절약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판단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사람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판단이 없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판단이 있다. 나는 언제나 후자를 선택했다. 판단력 있는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우지만 판단력 없는 사람은 절약 속에서 멈춘다. 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에서 진짜 판단이 태어난다고 믿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언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손해를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사람은 잃어봐야 배운다. 절약은 손해를 피하지만 판단은 손해를 견디며 성장시킨다. 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손해가 내 판단을 키웠기 때문이다. 한 번은 중동 현장에서 일이 틀어졌다. 계약 상대방의 약속을 어기고 물품 대금을 미루었다. 모두가 절망했다.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즉시 현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지금이라도 우리 돈으로 자재를 사자. 계약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건 절약의 정반대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 알고 있었다. 멈추면 끝이었다. 돈을 아끼면 당장은 살겠지만 신뢰를 잃으면 영원히 죽는다. 결국 우리는 일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계약자는 나중에 다시 찾아와 미안하다고 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다시 사올 수 없다. 판단은 언제나 두려움과 싸움에서 나온다. 아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다. 진짜 안전은 움직임 속의 균형이다. 절약만 하며 멈추는 건 정체이고 무모하게 쓰는 건 방종이다.
판단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힘이다. 나는 평생 그 줄 위를 걸었다. 흔들렸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 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돈을 쓸 때를 정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본다. 첫째, 사람이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중요하다. 둘째, 의미다.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이 돈이 어떤 가치를 만드는가를 본다. 셋째, 시간이다. 지금 쓰는 돈이 미래의 길을 열 수 있는가 아니면 닫는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나는 돈을 썼다. 그리고 그 돈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절약은 습관이다. 그러나 판단은 태도다. 습관은 흉내낼 수 있지만 태도는 흉내낼 수 없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부자는 절약을 잘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판단을 잘해서 부자가 된 것이다. 절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판단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내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왜 여전히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멈추는 게 더 두렵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정을 미루는 자에게 벌을 내린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평생 결단하며 살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엔진이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절약은 지갑을 채우지만 판단은 인생을 키운다. 절약은 한 사람을 살리고 판단은 한 세대를 일으킨다. 나는 그 판단으로 회사를 세웠고 나라를 움직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다. 언제 절약하고 언제 써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다. 절약은 기술이고 판단은 철학이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철학은 살아야 배운다. 나는 그 철학을 현장에서 배웠다. 내가 판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다. 아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써야 할 때 쓰는 용기다. 그 용기가 없다면 절약은 결국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나는 절약의 사람에서 판단의 사람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부는 끝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돈의 방향이었다. 돈은 얼마나 아끼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흐르느냐가 진짜 문제였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뤄왔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방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를 자랑하지만 나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았다. 왜 어떤 사람은 조금 벌어도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도 늘 쫓기는가? 그 차이는 절약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방향에 있었다. 돈을 쌓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고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나는 가난하던 시절부터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했다. 절약하던 때에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지만 돈이 많아지자 돈을 잃을까 봐 불안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은 나를 앞으로 밀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가? 그리고 깨달았다.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묶고 있었다. 돈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돈은 나를 따르게 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끝이다. 돈을 쫓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 왜냐하면 돈은 도망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이 제 발로 찾아온다. 그 차이는 방향이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움켜쥐지만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흘려보낸다. 흘려보내야 돌아온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돈의 흐름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절약에 몰두하다가 회사를 망쳤고 어떤 사람은 과감히 투자해 위기를 넘었다. 나는 그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했다. 돈은 멈추면 사라지고 움직이면 커진다. 절약만 하는 사람은 결국 멈춘 돈의 주인이 되고 판단력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돈의 통로가 된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한 번은 외환 위기 때였다. 모두가 돈을 움켜쥐고 있었다. 시장은 얼어붙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반대로 움직였다. 남들이 움츠릴 때 나는 오히려 투자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돈의 방향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따라 움직인다. 그때 나는 협력사들을 찾아가 말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버티면 봄이 올 것이다.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나는 내 돈으로 그들의 공장을 돌렸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시장이 다시 열리자 그들은 모두 내 곁에 남아 있었다. 그 신뢰가 결국 내 회사를 다시 세웠다. 돈의 방향이 나를 살린 것이다. 나는 평생 돈의 흐름을 혈액처럼 생각했다. 절약은 혈관을 좁히지만 올바른 투자는 피를 돌게 한다.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은 병든다. 돈도 마찬가지다. 가정이든 회사든 돈이 돌지 않으면 결국 관계가 메말라 간다. 절약만 하는 집은 싸움이 늘고 돈이 움직이는 집은 활기가 있다. 나는 회사를 그렇게 운영했다. 돈이 직원과 협력사로 돌고 다시 신뢰와 성과로 돌아왔다. 그 순환이 멈추지 않았기에 현대는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상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정 사장, 돈은 사람과 닮았소. 가둬두면 답답해하고 풀어주면 돌아오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박혔다. 그래서 나는 늘 돈을 사람처럼 다뤘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믿고 보내주었다. 투자든 복지든 필요한 곳에 쓰면 언젠가 돌아온다. 그리고 놀랍게도 항상 돌아왔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으로, 때로는 새로운 기회로. 그것이 돈의 순환이었다. 돈의 방향은 곧 사람의 방향이다. 돈이 자기만을 향하면 결국 고립되고 돈이 세상을 향하면 함께 성장한다. 나는 가난할 때도 사람을 먼저 챙겼다. 그게 내 철학이었다. 돈을 아낄 때도 사람을 줄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돈은 쓰면 줄지만 사람은 쓰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이해한 순간부터 나는 돈보다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나는 절약의 시대, 판단의 시대를 지나 드디어 흐름의 시대에 도달했다. 돈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단계였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통장보다 내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먼저 보았다. 이 돈이 나를 다치게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열게 하는가, 그것이 내 기준이었다. 어느 날 젊은 사업가 하나가 찾아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으려 하지 마라. 방향을 정하라.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흐름을 만드는 도구.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덧붙였다. 돈은 물과 같다. 그릇이 크면 넓게 흐르고 그릇이 작으면 넘쳐서 사라진다. 그릇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고 신뢰를 키워라. 그러면 돈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지금도 그 원칙을 믿는다. 돈은 흘려보낼수록 커진다. 아끼는 것은 쉬우나 흘려보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만이 부를 얻는다. 나는 평생 흘려보냈다. 사람을 위해, 회사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내게 다시 돌아왔다. 돈의 방향을 정하는 건 결국 의지다. 돈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절약으로만 인생을 설계하면 돈은 언제나 과거를 향한다. 그러나 투자와 신뢰로 움직이면 돈은 미래를 향한다. 나는 그 미래를 보았다. 그 미래가 내 눈앞에 있었다. 절약은 당신을 지켜준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모르면 그 절약이 결국 당신을 묶는다. 나는 많은 부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돈을 쌓지 않았다. 대신 돈의 흐름을 설계했다. 돈이 사회로, 직원으로, 다음 세대로 흐르게 했다. 그 흐름이 바로 부의 유산이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흘러야 산다. 멈추면 썩는다. 방향을 잃으면 무너진다. 절약은 기술이지만 방향은 철학이다. 돈을 어디로 보낼지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의 주인이 된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사무실 창가에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돈의 방향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흐르는 방향.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말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라. 돈의 방향을 당신이 정하라. 그때부터 진짜 부는 시작된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나는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된다. 돈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그것은 돈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었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된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결국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돈보다 다스리기 어려운 건 나 자신이었다. 돈은 숫자다.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 자만과 후회는 계산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나는 젊을 때부터 돈을 버는 법을 배웠고 나이가 들어서는 돈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나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질서라는 걸 알았다.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한때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 돈이 많으면 마음도 편해지겠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잃을 게 많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 불안을 수없이 겪었다. 사업이 커질수록 숫자는 늘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부는 통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회의를 거치며 사람들의 눈을 봤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투자에 실패할까, 직장을 잃을까, 손해를 볼까. 그러나 그 두려움은 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생긴 것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보다 먼저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은 너를 떠난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국 잃었다. 나는 평생 돈과 싸웠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았다. 돈은 적이 아니었다. 진짜 적은 내 안의 불안이었다. 절약, 투자, 판단, 방향,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졌다. 불안한 사람은 절약 속에서도 가난하고 평정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부유하다. 나는 그 차이를 내 몸으로 배웠다. 한 번은 해외 출장 중 현지 공장이 큰 사고를 당했다. 피해는 막심했고 언론은 우리 회사를 향해 몰려왔다. 임원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해가 너무 큽니다.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다. 손해보다 더 큰 건 신뢰를 잃는 것이다. 우린 책임진다. 그 한마디로 회사의 모든 자금을 투입해 복구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무모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끝이고 신뢰를 지키면 돈은 돌아온다. 그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 평온이 바로 내가 오랜 세월 절약보다 소중하게 지켜온 자산이었다. 나는 점점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젊을 때는 일을 다스렸고 중년에는 돈을 다스렸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마음을 다스렸다. 그 세 가지가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진짜 부가 완성된다. 절약으로 몸을 단련하고 판단으로 세상을 배우고 평정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 나는 그것이 인생의 3단계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웃었다. 성공이란 건 결국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덧붙였다. 돈을 이긴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이겨야 진짜 부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싸우지만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싸웠다. 그 싸움에서 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는 봤다. 돈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어느 날은 너그럽게 미소 짓고 어느 날은 잔인하게 등을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돈은 그저 도구다. 문제는 그 도구를 쥔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흔들리면 돈은 흩어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돈은 따라온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나는 은퇴 후에도 일터를 떠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는 좀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쉬는 건 몸이지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었다. 일은 내 불안을 잠재웠고 도전은 내 자신감을 지켜줬다. 절약으로 지켜낸 돈보다 도전으로 지켜낸 마음이 더 소중했다. 나는 말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돈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무한하다. 마음을 먼저 채워라.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 그 말에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다. 회장님, 그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먼저 감사하라.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부자가 된다. 그 다음 나누어라. 나누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게 진짜 부다. 나는 평생 나눔을 실천하려 했다. 처음엔 기부금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이었다. 젊은이들에게 내 실패담을 이야기하고 직원들에게 원칙을 나누었다. 그렇게 나눌수록 마음이 편안해졌다. 돈을 잃을 때는 불안했지만 나눌 때는 자유로웠다.
절약은 지갑을 채우지만 나눔은 영혼을 채운다. 나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었다. 나는 지금 돌이켜보면 절약으로 시작된 내 인생이 결국 평정으로 끝났다는 걸 안다. 절약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판단은 나를 크게 만들었고, 평정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 세 가지가 합쳐져 나라는 인간을 만들었다. 돈은 사라져도 그 질서는 내 안에 남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진짜 부자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깨달은 건 부는 결국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다. 통장은 숫자로 채워지지만 인생은 태도로 채워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아껴라. 그러나 너무 움켜쥐지 마라. 움직여라. 그러나 욕심으로 달리지 마라. 판단하라. 그러나 두려움에 갇히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마라. 그것이 내가 평생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다. 이제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절약으로 시작했고 판단으로 성장했으며 마음의 평정으로 완성되었다. 부는 내 손에 있던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다. 그것이 진짜 부의 철학이다. 그 말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그 철학이 있었기에 나는 가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 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절약으로 배운 근본, 판단으로 세운 길, 그리고 평정으로 얻은 자유,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다.